아침마다 나는 현관 앞에 택배 상자를 3번 확인한다. 하나는 내 거, 하나는 아들 내 거, 하나는 혹시 또 잘못 온 거다. 혼자 사는 집에 택배가 자주 오면 생활력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내가 온라인에 의지한다는 뜻이다. 무거운 쌀도 생수도 약도 심지어 전구까지. 66세 이정화, 이혼 9년 차. 내 하루는 식탁 위에 놓인 노란 메모지에서 시작한다. 계단 조심, 혈압약 관리비. 누가 보면 꼼꼼한 사람 같겠지만 사실은 있는 게 많아져서 적어두는 거다. 웃긴 건 메모지가 늘어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진다는 거다. 그날도 메모지 옆에 놓인 리모컨을 찾느라 한참을 헤집었다. 결국 리모컨은 냉장고 위에 있었다. 내가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둔 것도 아니고 올려둔 기억도 없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가끔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물건을 믿게 된다. 그래서 더더욱 메모지를 쓴다. 그리고 그 노란 메모지 한 장이 나중에 내 인생을 살릴 줄은 몰랐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남편이 나빴나 봐요부터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 다 나빴다기보다 둘 다 지쳤다. 남편은 자영업을 했고 장사는 성실함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매달 통장 잔고가 알려줬다. 돈이 부족하면 마음부터 가난해진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나는 점점 말이 날카로워졌다. 어느 겨울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남편이 이번 달만 참자라고 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보일러보다 그 말투가 더 차가웠다. 참자라는 단어가 우리 집에서 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다 큰 뒤에도 우리는 부부로 남기보다 고장난 집을 같이 버티는 동거인이 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건 빚도 외도도 아니라 한 문장이었다. 내가 당신은 나한테 늘 참으라면서 당신은 뭘 참아봤는데? 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잠깐 멈췄다가 나도 당신을 참았지라고 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체면 같은 게 바스러졌다. 그 뒤로 우린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서로에게서 퇴근하고 싶어 했고 결국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찍고 나오는데 남편이 미안하다라고 했고 나는 놔둬라고 했다. 그게 끝이었다. 눈물도 많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더 오래 갔다. 이혼 후의 외로움은 슬픔보다 귀찮음에 가까웠다. 밥을 해도 남고 남으면 또 먹어야 하고 또 먹으면 질리고 질리면 배달을 시키고 배달을 시키면 카드값이 늘었다. 혼자 살면 돈이 덜 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아무도 그만 좀 사라고 말해주지 않아서였다. 웃긴 장면도 많았다. 아들네가 손주 돌잔치 사진을 보내왔는데 내가 확대하다가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눌러버려서 잠옷 차림으로 멍하니 화면에 뜬 적도 있었다. 며느리가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라고 밝게 말하는데 나는 아니 사진 보다가 눌렀어라고 진지하게 답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내 카톡 사진을 보내기 전에 확대 금지를 붙여보냈다. 또 하나는 관리비. 관리사무소에서 문자로 계량기 점검 예정이 오면 나는 늘 점검이라는 단어가 혼날 예정처럼 느껴졌다. 집이라는 게 혼자 있어도 누군가의 평가가 달려드는 공간이더라. 그래서 나는 사람을 피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 목소리가 그리웠다. 그러다 어느 날 카드사에서 온 알림 하나가 내 발을 밖으로 끌어냈다. 내가 산 적도 없는 공기청정기 렌탈이 결제됐다는 문자였다. 노란 메모지에 카드사라고 적어두고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분쟁 조정이라는 걸 하러 가게 됐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곳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구청 옆 건물의 소비자 상담센터였다. 번호표를 뽑고 앉아 있는데 앞 사람이 제가 누른 적이 없는 대요를 10번쯤 반복하고 있었다. 내 차례가 되기 전부터 벌써 목이 마를 지경이었다. 그런데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조용히 물을 한 병 내밀었다.
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 웃음이 났다. 62세 강도현. 말수가 적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는데 손등이 거칠었다. 손이 거친 사람은 대체로 삶이 성실하다. 그는 내게 어르신 아니 죄송합니다, 선생님. 요즘은 다 조심해야 해서라고 머쓱하게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면 더 늙어 보이잖아요 라고 받아쳤고 그가 작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소리보다 어깨가 먼저 움직이는 웃음이었다. 상담실 안에서 나는 카드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다가 내가 그 공기청정기를 사은품 신청으로 착각하고 동의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 순간 얼굴이 화끈했다. 내가 내 손가락을 의심하게 되다니. 밖으로 나오자 나는 노란 메모지를 꺼내 다시는 아무 버튼도 누르지 말 것이라고 적었고 도연 씨가 그걸 보더니 말했다. 그 메모지 저도 하나 필요하네요. 저는 요즘 무릎 꺾지 말 것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대화는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고장난 부분을 적는 데서 시작됐다. 우리는 우연히 한 번 더 만났다. 며칠 뒤 동네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열렸고 나는 그 상담센터 사건 이후로 자존심을 내려놓고 참석했다. 강의실 맨 앞줄에 도연 씨가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손을 반쯤 들고 인사했다. 마치 저도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라는 얼굴로. 강사는 모르는 번호는 받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도연 씨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럼 인생에서 좋은 전화도 못 받죠 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자 그가 옆에서 들리셨네요 라고 했다. 그날 우리는 교육이 끝난 뒤 주민센터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다. 60대 둘이 떡볶이를 먹는다고 특별할 건 없지만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먹는 매운맛이 아닌 같이 먹는 매운맛을 느꼈다. 도연 씨는 원래 방송국 세트 설치 일을 하다가 무릎이 망가져 퇴직하고 지금은 아파트 시설관리 외주 일을 한다고 했다. 나는 내 일 얘기를 했다. 오래 다니던 마트 계산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학교 급식 도우미로 주 4일만 일한다고. 돈은 줄었는데 허리는 덜 아프다고. 우리는 서로의 삶을 대단하다고 칭찬하지 않았다. 대신 그럴 수 있죠를 자주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좋았다.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에게 처음으로 마음이 풀렸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현실이 먼저 발목을 잡았다. 내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돈이 아니라 돌봄이었다. 나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엄마가 요양 등급을 받고 요양원에 계신다. 그리고 그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내가 부담한다. 오빠는 멀리 살며 내가 더 잘하잖아 라는 말로 책임을 붙여왔다. 나는 그 말이 싫으면서도 엄마가 내게 정화야라고 부르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서 결국 돈을 보냈다. 도연 씨와 만나는 날이 늘어나면 나는 엄마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다. 내가 웃고 있는 동안 엄마는 혼자 누워 계실 것 같아서. 어느 날 도연 씨가 주말에 영화 한 편 볼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자동으로 그날은 엄마 면에 가요가 튀어나왔다. 그는 그럼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무서웠다. 누군가 내 삶의 가장 무거운 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나는 먼저 문을 닫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알았다. 게다가 엄마 문제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돈이 얽힌 현실이었다. 나는 도연 씨에게 내 상황을 다 말하지 못하고 계속 바쁨이라는 단어로만 피했다. 그러자 우리 사이에도 작은 결로가 생기기 시작했다. 친해질수록 더 솔직해져야 하는데 나는 친해질수록 더 숨었다. 결국 터진 건 작은 사건이었다. 어느 날 엄마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밤에 침대에서 내려오려다 넘어져 팔에 멍이 크게 들었다고.
나는 다급하게 택시를 타고 갔고 도연 씨가 보낸 메시지는 3시간 동안 읽지 못했다. 오늘 떡볶이 말고 순댓국 어때요? 나는 그 문장을 뒤늦게 보고 내가 갑자기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눈물이 났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도연 씨에게 전부 말했다. 요양원 비용, 오빠와의 갈등, 엄마에게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까워지면 가장 먼저 미안해지는 버릇까지. 도연 씨는 내 말을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그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했다. 정화 씨가 제일 무서운 건 사랑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화 씨가 또 누군가를 돌보다가 자기 자신을 잃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했다. 둘 다였으니까. 도연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도요. 그래서 저는 누굴 구하러 오지 않아요. 대신 옆에 앉아줄 수는 있어요. 요양원 면회 같이 갈까요? 말만 하세요. 그 말이 로맨틱해서가 아니라 너무 구체적이라서 마음이 흔들렸다. 같이 갈까요?는 사랑해요보다 더 무겁고 더 따뜻했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우리는 정말로 요양원에 같이 갔다. 도연 씨가 엄마 앞에서 과하게 웃거나 괜히 아드님처럼 행동할까 봐 나는 내내 긴장했는데 그는 그런 실수들을 하지 않았다. 엄마에게는 정화 씨랑 같은 동네 사는 강도현입니다 라고만 했다. 엄마는 내 이름을 몇 번 틀리게 부르다가 도연 씨를 보고는 갑자기 이 사람은 손이 착한 애라고 했다. 사람 손을 알아보는 엄마의 감각이 그날만큼 신기한 적이 없었다. 돌아오는 길 나는 도연 씨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도연 씨는 잠깐 생각하더니 저도 누굴 돌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요. 그때 옆에 있어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그게 아직도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엔 아쉬움을 덜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그 말은 나를 설득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과거를 정리하는 말 같았다. 우리는 그날 바로 함께 살자 같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현실적인 약속을 했다. 한 달에 2번은 요양원 면회에 같이 가고 나머지는 각자 쉬는 시간을 존중하기. 그리고 내 돈 문제와 그의 돈 문제는 섞지 않기. 사랑을 시작하기 전에 생활을 지키자는 합의였다. 나는 그 합의가 어른의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지금도 내 식탁 위에는 노란 메모지가 있다. 그런데 메모 내용이 조금 바뀌었다. 혈압약 옆에 도연 씨 무릎 보호대 챙기기가 생겼고 관리비 옆에 엄마 면회 후 순댓국이 붙었다. 내가 누군가의 생활에 들어간다는 건 거창한 감정보다 이런 사소한 목록의 변화였다. 어느 날 도연 씨가 내 집에 들렀다가 식탁 위 메모지를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한 장을 떼어갔다. 이거 하나 가져가도 돼요? 라고 묻길래 나는 뭐 하게요? 라고 했고 그는 집에 붙여놓고 싶어요. 정화 씨가 매일 버티는 방식이잖아요 라고 했다. 며칠 뒤 그가 사진을 보내왔다. 자기 집 냉장고 문에 붙은 노란 메모지. 거기엔 내가 적어두었던 문장이 있었다. 아무 버튼도 급하게 누르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에 도연 씨가 덧붙인 문장이 보였다. 대신 사람은 천천히 눌러서 켜기. 나는 그 사진을 보고 피식 웃다가 갑자기 울컥했다. 누군가가 내 조심성을 비웃지 않고 내 신중함을 사랑해주면 사람은 다시 버튼을 누를 용기가 생긴다. 오늘 새벽 밥솥 보온불이 깜빡이길래 나는 노란 메모지 한 장을 새로 붙였다. 오늘도 연락 먼저 하기. 그리고 정말로 도연 씨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순댓국 말고 떡볶이도 괜찮아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변화는 이제 내가 먼저 사람 쪽으로 손을 뻗는다는 거다.